2023년 8월 17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집을 나선 남성.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성이 무언가 이상하다, 의심이 간다라며 경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소지하고 있는 가방조차 없는 모습. 누가 보더라도 동네를 산책하거나 무언가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선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걸까? 그런데 이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바로 취재진 앞이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남성. 그에게 쇄도한 질문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클, 살해 의도, 계획 범행, 감형 목적, 피해자. 듣기만 해도 이 소름 돋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남성은 바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신림동 둘레길 강간 살인마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낮에, 그것도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끔찍한 살인마. 그의 이름은 1993년생, 올해 나이 30, 최윤종입니다. 김원 사건 파일, 최윤종의 감춰진 행적들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공포, 분노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발생했던 신림 칼부림 사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흉악 범죄들.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호신 도구가 범행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그 경고가 실제로 발생해버렸습니다. 사건 직후 많은 제보와 범인 최윤종의 이상한 말 그리고 행적들, 감춰진 비밀들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낮 11시 44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살려달라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등산객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2시 10분경 경찰은 현행범으로 최윤종을 검거합니다. 끔찍한 상태로 옷이 벗겨진 채 쓰러진 피해 여성은 12시 29분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틀 후인 19일 오후 3시 40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가 난 이후 이상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산책 혹은 운동 중에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왜 여자 혼자 그 시간에 외진 곳에 갔냐라는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외진 곳이다. 성인 걸음으로도요, 약 15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둘레길로 나와 있는데요, 인적이 그렇게 드물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이 둘레길 근처 약 10분만 내려가도 마을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있는 공간이지요. 또한 범행이 발생했던 지점, 그 지점에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좀 평평한 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평일 많은 노인분들이 자주 다니는, 운동하시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 이야기가 잘못된 내용이다 라는 게 다시 한번 정정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사람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2차 가해라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아예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지, 왜 그 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어? 대낮입니다. 사실 밤에 운동을 한다, 밤에 산책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마치 이 행동 자체가 범죄 피해를 야기시켰다라는 이상한 2차 가해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난 사람한테 5분만 일찍 갔으면 안 났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분명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는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보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분은 당시 산책과 운동을 위해 이 둘레길을 갔던 게 아니었지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17일 방학 중 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평상시에도 가던 길이었습니다. 체육부장 보직이라서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자율연수를 참여 및 진행을 위해 학교로 가던 길이었죠. 전날이었던 16일 낮 12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자라는 연락도 남겼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학 기간 도중 5일간 진행되는 그런 기획이었는데요. 이틀째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신 겁니다. 또한 평상시 학교를 갈 때도 등산로를 출근길로 이용했던, 당연히 방심이 아니라 늘 가던 길, 문제가 없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학교가 직선거리로 1k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죠. 인근의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위해 자주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한 명만 알았습니다. 바로 범인 최윤종만 말이죠. 그걸 악용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으로서의 일도 다 하고 나면 주변 동료까지도 도와줬던 사람. 자신들의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제자들의 사진이 SNS에 가득할 정도였다. 학생들과 스포츠 운동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친구처럼 때로 선생님으로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분이셨습니다. 열심히 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으로 아이들까지 아꼈던 훌륭했던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이상범죄자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최윤종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누가 피해자가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상 욕구로 인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말까지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반박해보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의심이 갔던 그 부분들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너클을 썼을까 라는 것 하나,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약 25분 동안 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는데 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 장소에 있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윤종은 왜 머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걸까. 그 모든 의문점들을 알기 위해 최윤종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던 최윤종, 검거 직후 이상한 말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그가 한 1000마디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더워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윤종이라는 사람의 죄책감 따위는 하나도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무섭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거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간을 위해 접근했는데 그 이후 여성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합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그걸 밟고 피해 여성이 넘어졌다라는 진술, 이런 식으로 바꿨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로 끌고 가다 벗겨진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주장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성범죄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최초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윤종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오전 9시 55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자신의 집에서 신림동 공원 쪽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좀 넘은 시각 11시 1분경 그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때 갈 당시에도 모습이 그냥 보통 산책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걷는 게 좀 이상해 보인다 정도의 느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경계하거나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11시 1분에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던 최윤종, 바로 그 둘레길 위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은 무려 40분 정도가 지난 11시 44분경 등산객의 신고, 바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시점이죠. 시간의 편차가 43분가량 남아있게 됩니다.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둘레길로 올라가는 그 입구 앞에 흰색 차량 뒤에 숨어서 무언가 계속 쳐다보는 모습,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혼자 올라가는 여성이어야 할 것.
둘째, 앞서 혹은 그 뒤에 올라가는 사람의 편차,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일 것. 자신이 보고 난 뒤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갔지만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기다린 지 20-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최윤종은 그 뒤를 따라 올라갔죠. 약 200m 정도 따라 올라간 뒤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가 이야기한 범행 목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평소 운동을 하러 산책을 하러 자주 들렀던 공원인데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장소라서 범행 장소로 선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성범죄가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30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최윤종, 분명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라는 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진술이기도 하죠. 그렇게 중턱까지 따라간 이유,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공격한 도구, 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에 껴있는 너클이었죠. 앞선 영상에 보면 가방 같은 게 없어 범행 도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공격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안면부 쪽에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로 양쪽 손에 낀 너클이었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가 회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너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이게 호신용품이다 라고 얘기하며 아무렇지 않게 판매됩니다. 가격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들로 아무렇지 않게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이죠.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주먹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 방어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앞에 쇠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은 다치지 않고 파괴력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무기이죠. 너클을 구매해서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최윤종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신이 성범죄가 목적이긴 했지만 실패했다, 즉 미수다라는 주장이었죠. 저항이 심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며 이런 끔찍한 말까지 덧붙입니다. 힘이 남아있었다면 아마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요. 마약을 했거나 음주 상태 전부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계획해서 저질렀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지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최윤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금 보신 영상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좀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빠른 쾌유를 빈다. 본인이 그런 끔찍한 공격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죠.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조차도 계속 진술을 번복시키는 상황입니다. 최윤종의 머릿속엔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감히 단언컨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부러 저러고 있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최윤종, 사실 그에 대한 제보를 저희는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윤종의 친구다 라고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알았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정도에 대한 내용뿐이었죠. 실제로도 금천구 독산동의 한 빌라에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PC방 정도를 다녔던 것 빼고 대부분의 통화 기록 또한 음식점 배달 기록이 거의 다였지요. 누가 보더라도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PC방 사장님은 추석이나 설 연휴 기간에도 PC방에 왔다는 걸 보면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거에서도 빠져서 자기 혼자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최윤종, 인터뷰에서도요 뭔가 특이한 성향이 보여지게 됩니다. 말투, 행동, 눈빛 그 어디에도 죄책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죠. 미수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냥 피해자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신의 죄명이 바뀌기 때문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분은 현장에서 심정지가 온 상태였죠.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심정지가 왔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럼에도 최윤종은 현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획성은 없었다. 성범죄의 행위는 미수행위이며 살인은 고의가 아니다. 즉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는 내용. 자신의 죄명은 강간 미수 그리고 상해 치사가 맞다라는 겁니다. 죽일 의도가 없이 공격을 가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뜻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량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 무언가 계속 횡설수설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모습까지 누가 보더라도 가명을 노린 목적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최윤종의 말투, 행동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좀 갖게 됐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져 있는 정확한 내용, 분명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최윤종. 그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계획적이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걸까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정말 살인을 노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희는 이 내용을 확인하다 굉장히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곧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에 지금은 뇌피셜 정도로만 박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흉기 너클을 4개월 전 미리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왜 너클을 썼을까라는 부분이죠. 대부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흉기는 날카로운 칼 혹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망치, 무기 같은 걸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클이란 게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클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이 너클을 어떻게 소지하고 다닐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에게 한 제보를 주셨던 PC방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최윤종이 PC방에 와서 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명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야 되는 그런 게임들보다는 그냥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고 자신이 봤던 게임 중에 GTA라는 게임이 있었다라는 일말의 제보 내용이었죠. 게임이 잘못했다 이런 인과관계를 얘기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최윤종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성범죄가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절시킬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 방법에서 최대한 혈흔이 튀지 않는 방식, 최대한 자신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던 것, 거기서 너클이라는 범행 도구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신은 신체 조건도 그리고 걸을 때도 보셨지만 그렇게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최윤종은 너클이라는 호신용 공격 도구를 구매한 것이었죠. 이 내용은 뒤에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최윤종은 오랫동안 탐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날 처음 이 장소에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윤종이 이날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갔던 이유도 당연합니다. 주변에 경찰들이 쫙 깔린 상태였죠. 특히 신림에는 장갑차까지 들어서서 이전에 발생했던 조선, 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 범행이 발생하기 전 최윤종이 도착하기 10분 전에도 경찰은 이 지역을 순찰하고 돌아갔습니다. 최윤종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선 하기가 어렵다. CCTV가 가장 없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야산이었던 것이죠. 그 둘레길을 완벽한 장소로 판단했던 최윤종. 그 이후 범행을 할 수 있는 장소, 시간, 사람들을 탐문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입니다. 즉 이날만 간 게 아니라 그 전 언제든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최윤종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범죄 강간이라는 키워드를 다수 검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안에 강간 범죄와 관련된 다수 기사들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는 이걸 왜 검색했던 걸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검거가 되는지 범행을 저질 범죄자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갔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의 피해자분은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얼마 전 발생했던 강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띠는 대목입니다. 일단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사건. 그런데 나중에 DNA가 검출돼서 이런 일로 결국엔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가 됐다, 재판을 받았다 라는 내용들까지, 그리고 이 안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당시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하셨죠. 공격을 당했을 당시 기억이 아예 없다. 처음에 머리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라는 느낌 정도만 있지 어떤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 최윤종은 한 가지를 알았던 겁니다. 너클을 사고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그 이유 하나, 바로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에 강한 충격이 오게 되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 그 공간을 바로 그 둘레길 야산으로 잡아놓은 것. 그렇게 되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지금 자신이 강간 관련해서는 미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옷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까지의 소요입니다. 네 번째, 피해자의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최윤종은 자신이 원래 시도했던 방식으로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죠. 피해자분을 살려달라고 외치며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국가수의 1차 소견 결과, 머리 등에 강한 폭행 흔적이 있고 또 상당량의 뇌출혈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헌데 주된 사인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압박에 의한 질식이죠. 머리 부분을 공격하고 나서 분명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기억을 잃을 거다, 기절을 할 거다라고 예상했을 테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자 결국 최윤종은 목을 졸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성범죄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건 분명 과학기술로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검 결과로서 정확하게 외부에 나올 것이죠. 성공했다 안 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매우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강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살인에 대한 계획성은 없었다. 최윤종이 주장하려는 건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내용.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최대치로 받아냈을 때 상해치사 정도가 본인의 목적성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윤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로 주머니에 휴대하기가 편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는 것.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현장을,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고 다분히 목적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범행 장소, 범행 도구, 그 어떤 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죠. 갑자기 문득 그 CCTV 영상이 떠오르네요. 차의 뒤에 숨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끔찍한 강간 살인마이며 신상공개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엄청난 중형이 선고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사형이 없다라는 것,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 학생들을 사랑했던 피해자, 그날도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향하던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최윤종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하지만 최윤종은 어떤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구나. 아, 정신질환이 있었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다른 전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 넓은 관용으로 감형시키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려돼야 할 끔찍한 살인마일 뿐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레사기 피해자분에게는 이런 연락을 안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다시 또 힘들어하시고 트라우마가 오실까봐. 근데 저희도 제보를 받고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좀 안 사실이긴 한데, 얘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대부분 이런 범죄 심리 책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한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이런 건데, 상대방을 어떻게 물색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최윤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돼도 괜찮아요. 자신이 원하는 나이대의 사람이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산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이 최윤종에겐 범행 장소의 자신만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원하는 장소를 향하게 되면 바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계획성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윤종의 범행 패턴이 이현우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머리 부분에 집중된 공격이었었어요. 흉기를 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성범죄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애들이 흉기를 들면 대부분은 위협용이에요. 위협용으로 하면서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소리 지르지 마, 찌른다, 이런 식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찌르면서 찔러놓고 나서 그러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성범죄가 목적이냐, 순수하게 성범죄가 목적인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을 노렸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노렸다면 그냥 망치를 사도 돼요. 대부분 망치를 쓰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얘가 너클을 썼다라는 부분이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이현우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이 이제 뭐 경업주 출신이고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다리로 공격을 했잖아요. 얘는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손으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를 찾다가 그걸 너클로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클로 피해자분의 머리 부분 쪽을 집중 공격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의식을 잃게 하는 거? 근데 그 공격의 범주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딱 기절할 정도만 하고 싶었다라고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잔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이현우도 마찬가지고 이 새끼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강간이 목적이었는데 사람을 왜 죽여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대한 문제. 이현우도 지금 현재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간의 목적이랑 살인의 목적성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자꾸 펼쳐요. 근데 살인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있어요. 분명히 넓은 범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뭐 치사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자신이 한 공격 행위나 그리고 그 뒤에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가게 되면 자기는 그냥 소리를 질러서 당황해서 그랬다, 이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법령이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이 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검색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범행을 저질렀던 그 17일 전에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강간을 검색했을 때 이현우예요. 그러니까 이현우에 대한 내용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라고 얘기한다면, 이현우가 왜 걸렸지?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 사실을 숙지하고 나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끔찍한데, 진짜,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입니다. 교화요? 교정이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얘가 한 말이 얼마만큼 나쁜 말이냐면,
제가 뭐 30년간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이유가 말이 안 돼요. 핑계예요. 그걸 못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공격을 가하려고 너클까지 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이제 자기 피력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됐던 이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새끼 말에 놀아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새끼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감정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형 집행 안 하는 게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아쉽고, 그리고 이런 애는 교정 교화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다. 제가 늘 하는 얘기긴 한데, 피해자분은 경계를 안 했을까요? 신림에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어. 누구든 다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관리 감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젖단 마음 품으면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저는 형량 높이고 사형 이런 거에 저 찬성하는 이유인데, 대부분 뭐 이렇게 형량 높이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떨어지진 않는다, 뭐 그런 게 뭐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치가 없다,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율 낮아지는 것들 그것도 연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 떨어진다고요? 높아지진 않겠지. 그러면 그냥 영원히 못 나오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너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그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라이브 시청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니까 저한테 이제 유튜브 스토어로 그 흉기 이제 그 호신용품들 이런 거 나보고 이제 내 김원TV 이름 봐서 같이 팔자라는 제안이 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다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디에서도 호신용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정당방위의 성립이 안 되니까, 상대방이 손으로 했는데 그걸 3단봉으로 때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특수폭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가 너무 더 세질 가능성이 높아서 첫 번째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거 범행 도구로 쓸까봐. 범행 도구인데 거기에 만약에 뭐 김원TV 이런 거 박혀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판매하니까. 저도 호신용품들에 대한 문제가 나를 지키기 위한 건 대부분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호신용품 중에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너클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클 소지하고 너클 갖고 있으면 그거 이제 형량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그건 공격형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판매됐던 것들? 물론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새끼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기에 이것도 다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방위도 사실 빨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늘 꼭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회가 힘들고 요즘에 뭐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회로 나와주세요. 사회는 본인을 버렸다, 본인을 싫어한다라는 그 망상을 이제 버리시고요. 이렇게 심한 병원에 가시고요. 사회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세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뭐 은둔형 외톨이를 산다고 범행을 저지른다, 이런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글 싸지르면서 희열감 느끼고 게임하면서 희열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사셨으면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냥 얻은 건 없다라는 거니까 제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법 바뀌어야죠. 법도 바뀌고 형량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를 듣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이면 돼요. 사실 법이 필요 없어요. 이거 뭔 뜻인지 알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요, 법 개정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요구하잖아. 법 바꿔라, 뭐해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들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안정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도 믿거든요.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새끼, 저는 진짜 극형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주 극형에 쳐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 난리가 나오고 있죠. 뭐 살인 예고 글 올라오고 막 별의별 미친 것들 다 잡히고 있는데 그 새끼들도 똑같이 아주 그냥 극형으로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자꾸 그 인권위에서 제가 사실 저한테 오펜스, 저한테 공격적인 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방송에서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고소도 많이 먹죠. 여러분이 제가 건드렸던 그 이름만 알면 다 되면 아는 그 범죄자들도 저를 고소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푸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단 걱정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 말고도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으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그분들은 더 위험해요. 내가 그분들 앞에서 내가 더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인권위에 대해서 한마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피해자의 인권이요.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요. 오케이, 인정할게요. 인권 중요하죠. 근데 인간에게 포기하면 인권이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진짜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말 반인륜적이다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애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권이 없어. 우리가 걔네들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거든? 인권이 없잖아. 모든 범죄자는 인권이 없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권 중요하죠. 알겠어요. 근데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새끼들. 그런 애들을 왜 인권을 챙겨주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했더니 반발하더라? 인권 침해라고? 저 진짜 죄송한데 욕 한 번만 할게요. 진짜 씨발 너무 족같아요. 그럼 피해자는? 아니 그렇게 챙겨주면 피해자는 어쩔 거야. 죄를 져서 사형 안 시켰잖아. 사형 안 시키고 넌 나갈 새끼 안 돼. 넌 교화가 안 되는 새끼야. 라고 판단해서 그냥 얘를 그냥 갖다 박아놓은 거야. 넌 못 나와 이제 영원히. 그 인권 침해라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인권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인간이고 법명에도 적혀있잖아. 너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근데 거기에 가석방조차 받을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얼마나 끔찍한 거야. 범죄 행위 자체가.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인권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그럼 피해자는 어떡해? 피해자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피해자 가족들은? 아니,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그 균형을 좀 잘 맞췄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사실 막 그렇게 단체를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없어. 그분들도 그분들의 역할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번 연락이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악랄한 가해자 범죄자 새끼 인권 챙기는 것만큼 피해자 인권 못 챙겨주셨냐고. 저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진짜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진짜 본인이 입장 바꿔도, 본인의 가족이어도,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본인의 가족한테 그 발생되고 나서 그래도 범인의 인권은 지켜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신상공개요. 제 돈 계속 걸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신상공개 그거 관련해서 머그샷 도입하고 이거 바꿔달라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겁나 제 돈 걸어요. 제가 사실 이 사건 최윤종 1993년생 이거를 지금 일찍 전달을 받았어요. 바로 터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판 방송 JTBC에서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냥 까더라? 방송사인데, 그죠? 저는 JTBC에게 감사합니다. 전 방패막이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거 아마 분명히 인권에서 엄청 제동 걸 거예요. 거긴 방송사니까 분명히 뭐라고 엄청 걸 거야.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뭐 하는 거냐.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제동을 거는 이유들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많은 게 바뀌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외국처럼요, 머그샷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성한 재판인 거 알아요. 근데 판사님, 재판도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죠? 공무원이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범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관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을 심판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재판 공개되는 걸 원해요. 재판이 누구든 볼 수 있게 카메라로 외부에 촬영되는 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야 더 경계할 거라고 믿어요. 판사님도 경계하실 거고, 검찰도 이제 긴장할 거고, 변호사도 긴장할 거고, 저희 가해자도 그렇고, 거기 얼굴 다 까잖아. 얼굴 다 까잖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 까주세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재판 까고 하자. 그냥 촬영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고, 그럼 나 맨날 가서 카메라 들고 그냥 서 있게. 아니, 왜 그거는 너무 폐쇄적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재판은 촬영이 안 된다. 단, 유족, 피해자 측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건 인정할게요. 무조건 100% 공개가 아니라 피해자나 유가족 측이 난 이거 외부에 나가는 거 싫어. 그러면 그 재판은 그건 그쪽이 선택해야지. 저는 진짜 이거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공개돼야 되는 게 맞아요. 바꿔주세요. 다 싹 다 한 번 더.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다들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